네, 최종권 교수와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계속 좀 수고를 해주시고 교수님. 네, 그다음에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냈던 조용근 장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좀 군사적 측면에 좀 집중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우리 최종권 교수님은 지상군 투입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장군님도 같은 견해시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상군 투입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예, 왜요? 이미 그 이란의 그 군대 구성을 보면 본 방송에도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혁명 수비대와 정규 군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혁명 수비대가 한 15만에서 20만, 그다음에 정규군이 한 3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약 50만 군대가 되어 있고 특히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사실상 북한의 보위부가 군대를 갖고 있는 정도의 굉장히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특히 그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사실 신정 그런 국가에서 신을 모시는 군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대를 상대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이라크전보다 더 어려운 그런 전으로 빠질 수 있다. 그다음에 사실 중동 그런 지역에서 미군의 지상군 투입이 효과적으로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이란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게릴라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특성상 이 게릴라전이 굉장히 미군들이 취약합니다. 특히 중앙집권적으로 서양식 군대는 움직이는데 중동의 군대는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란군의 그 뭐 수뇌부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공격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은 굉장히 분권화된 지휘 통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러한 분권화된 군대를 미군 지상군이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간단히 뭐 군단이나 사단단에서 자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 그렇습니다. 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릴라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상군 투입한다면 이란 정권의 전복은 사실상 어려운 거잖아요. 중간 결론 그렇게 내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본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지금 현재 신정 체제가 잠시 위기에 있을지언정 이란 이슬람이 공화국 자체가 붕괴할 것이냐는 아닐 거고요.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기간에는 소련이 들어가서 그렇게 고전을 했고 철수했고 몇 년 전까지 미국이 그랬고 그러면 심지어 거기는 혁명 수비대와 같이 매우 잘 정비된 정규군과 같은 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탈레반이라는 조직이 세계 최강 미국 그리고 이런저런 이 유럽의 연합군까지도 격퇴시켰던 마당에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상군을 설사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역할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6월에 사실은 12일 전쟁을 했다고 했을 때도 최초에 이스라엘이 먼저 그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지, 지금과 같이 최고위층 제거를 목표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투기로 굉장히 공습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다음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결단을 해가지고 그 당시 들어갔던 항공기만 125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십 대 공중구비기가 따라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하고 12일 전쟁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그러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또 에워싸여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지어 지금도 하마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금 막 많이 죽이고 했던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것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게릴라전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하마스 지역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끝났다고 복귀하면 다시 하마스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상군도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여서 어차피 이스라엘도 지상군 투입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 대한 대공격은 그 이스라엘과 미군이 그러니까 미국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의 수뇌부를 제거할 테니
이란 국민들이여 복귀하라. 그렇죠. 이란 국민들이여 지금 당신들이 그렇지. 정권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나면 우리가 더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였거든요. 그 뜻은 이란이라는 영토, 이란의 영토에 소위 미국 군인이 배치되어 그렇지. 지상에서 교전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시그널을 보낸 것이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지금 관심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무력만 핀셋으로 뽑아서 타격을 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시나리오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전에 그 밝힌 전쟁 목표 중에 네. 이란의 해군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해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지 못하도록 해군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3,000여 기의 그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란이 미사일로 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의 그 링컨함에다가 미사일을 자기네들이 4발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군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정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은 계속 전개될 것이고 그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그것을 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혁명수비대 해군 기지나 이런 걸 때린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선박을 미사일로 때려버릴 수 있으니까 저 멀리서 어차피 그렇습니다. 한계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당장은 소위 해운사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해양 세력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다 한들 지금 운항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리스크가 교전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또 보험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렇죠. 특히 미군은 지금 보도에 의하면 많게는 자신들의 해상 전력의 반, 2분의 1 혹은 적게는 3분의 1 정도 이 지역에 투입된 상황이어서 나름대로 의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뭐 해상 봉쇄가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 있겠으나 네. 뭐 기뢰를 설치한다든지 뭐 혹은 그 순찰을 돌무로 해서 거기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무력 공격을 지금 뭐 감행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네네네. 지금 그 이런저런 보도를 종합해 보면 현장의 통항은 매우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설령 뭐 당장 위협이 없더라도 해운사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한 대 맞으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도하 지역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너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만 더 범위를 넓혀서 이란 말고 주변국들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전 상태라든지 뭐 폭격 사태가 계속되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란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란이 지금 미군 기지 주변에 있는 뭐 바레인이라든가 카타르라든가 UAE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계속 공격하는 것들이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중동 국가들이 불안해지고 예. 호르무즈 해협의 경제 활동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 나라가 자기네들 편을 들어서 미군의 반대를 좀 하게 해주는 것을 바라고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이제 그만 공격해라. 이제는 어차피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정권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을 요구하는데 예. 이게 계속 맞다 보면 그 중동 국가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이란하고 다투었던 그런 국가들은 예.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에 다 시아파의 맹주, 수니파의 맹주 뭐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기에는 전쟁이 확전이 안 되는 것을 이 중동 국가들이 원할 수는 있는데 예. 계속 이렇게 이란에서 때리다 보면 이것은 이제 반이란 연합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고 보세요? 이게 장기전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서 또 하나 짚어드릴 게 이란에 그동안 지원을 받아왔던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도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렇게? 많이 무력화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지금보다는 더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우선인 걸로 보여집니다. 교수님 보기엔 중동 어떻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란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저기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그 모습은 혹자는 이것을 그러니까 CNN의 프리드 자카리아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전술적 실수라고 평가를 이란의 실수다? 하더만요. 예.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해자의 모습으로 주변국의
특히 다가가게 되면 사실 중재를 해왔던 오만이나 카타르의 입지가 오히려 더 약화돼서 이란에겐 더더욱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정밀 타격에도 한계가 있으니 그 해당 국가의 미군 기지를 정밀 타격하기보다는 지금 이미 뭐 6성, 7성 호텔 주변에 네, 맞아요. 그리고 공항에도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면전이라고 하면 모두 그러니까 이란을 제외한 중동 국가들이 이럴 때는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전면전일 텐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속이 될지언정 이게 전면전으로 갈 것인가 저는 좀 그렇게까지는 좀 회의적이다.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오늘 새벽에 보면 그 트럼프의 메시지 중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군도 지금 인명 피해가 있다라는 그 지금 보도가 나오고 이러면 미국 내 여론이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선택에 몰리느냐가 또 하나 이제 포인트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의 경우에는 뭐 사실 타이밍이 저는 이번에 절묘하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일단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자기 체제가 불안정했던 상황이었어요. 민주화 시위 때문에. 민주화 시위도 있었고 경제도 매우 안 좋고 그건 심각하더라고요. 제재가 워낙 세졌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베네수엘라의 성공한 작전의 후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앱스타인 파일 문제도 있었고요. 맞아요. 예, 그게 터졌죠. 그러다가 이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연설로 인해서 자기네 지지 세력이 올라오고 있는 그 그걸 타고 요번에 이란을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후가가 자신 정부의 지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에 따라 이 대이란 폭격의 강도가 저는 더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은 미국 국내 정치하고도 상당히 정밀하게 엮여 있는데 근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었을 때 그리고 카다피가 죽었을 때 이라크나 리비아에서도 막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즐거워했거든요. 지금 테헤란에서도 그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SNS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라크의 국가 건설, 그다음에 리비아의 국가 건설, 심지어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 질서가 붕괴되고 그 해당 지역의 질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러한 공격을 감행했던 해당 미 정부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러한 함정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기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미국은 미군의 사상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울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보복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2,500발, 3,000발을 갖고 있다가 12일 전쟁에서 500발을 썼다는 것인데 이란이. 미사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도 미사일이 아직도 2,500발이 있고 또 드론 강국이잖아요. 드론 강국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드론을 그걸 또 러시아에 줘서 러시아도 좀 실용으로 써봤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 미국이 방공망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미군 기지가 그것을 몇 개는 반드시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일부 보다 보면 미국 본토 공격 시나리오도 나오던데. 근데 실제로 영향이 2,000km 사거리가 2,000km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테러 방식이나 이런 걸로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신출 규모란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사거리로는 못 때립니다. 미사일로는 안 되고 어차피. 계속 미군 기지를 때려 댈 텐데 이 때리면 계속 사상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에 종식시키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8일 얘기하잖아. 우크라이나 8일. 아무튼.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유럽은 관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나토가 개입할 가능성, 참가할 가능성. 지금 보세요. 프랑스는 우리 몰랐어. 우리 신문 보고 알았어.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한테 그 정도였다라면 지금 그러니까 여타 다른 케이스와는 달리 나토는 지금 이거 끼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미국 유럽이 사이가 안 좋긴 되게 안 좋군요.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건도 있어서 이쪽에다 전력을 투사한다. 그렇지. 이것은 결국
트럼프와 네탄야후의 전쟁이 될 거예요. 유럽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 공습에 같이 뭐 동참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 나토 없다고 보여집니다. 혹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란과 미국의 외교적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지. 중재. 지금 트럼프식 해법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 글쎄요. 그러면 반대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신정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협상이요? 예. 무슨 협상이요? 지금 자기네 신정체제의 명운을 걸고 총체적 저항을 하겠다고 그들의 상징인 이슬람 붉은 깃발을 여기저기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원에 막 올리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란 혁명 세력이 절대 정치적으로 힘이 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EU, 그러니까 유럽 그리고 미국의 협상파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오만을 중재자로 하여금 해서 협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협상 세력은 지금 거의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 지금 이란은 어쨌든 당분간은 총체적 저항에 갈 것이고. 네. 그러니까 협상파는 말도 못 꺼낼 거죠. 지금 말도 못 거죠.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이란은 분명히 할 것이고 예. 혁명수비대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모셨던 최고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뭉칠 수 있는 사실 또 이제 민주 세력들을 이렇게 굉장히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이 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상 사태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예. 협상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히려 이란 체제를 더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 세력이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살아 있고 보복 공격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태를 바라보면 이 민주 세력들이 봉기를 해서 다시 집권을 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늘 특히 중동 지역이나 혹은 제3세계 국가의 정치 개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을 붕괴시키고 과도정부를 만들어서. 맞아. 그리고 제도를 정착시키면 민주주의가 안착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나리오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외부에서 딱 주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식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소위 독재 세력들이 붕괴가 되어야 되는데 이란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여기서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면 문명적 특성이거나 종교적 특성일 수 있는데 이란은 어쨌든 1국가 1문명 페르시아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벌집을 더 세게 찬 것이 아닌가. 오히려 벌통을 좀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보복 공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수뇌부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보복 공격이 되고 있는 걸 보면 분권화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게릴라식 전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 정리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약간 좀 이제 그 관점을 바꿔서 이 장면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진단하십니까, 교수님은? 복잡한 심정으로 보고 있겠죠.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실상 이란의 상황이 없었다 치면 이번 주말 연휴에요. 그러면 구자 당대회에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추측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면 못 만날 이유 없다라고 하는 했어요, 전향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그 전향적인 메시지가 더 밝게 보였던 이유는 이제 한국은 민족의 범죄에서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영원불멸의 적대 국가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더 밝게 보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때렸어요, 이란을. 그리고 나서 북한에 나왔었던 메시지가 이번에 아주 강력해요. 패권의 깡패짓이다 뭐 등등에 나오면서 전면적으로 비판했어요. 물론 트럼프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베네수엘라 상황이 터졌었을 때는 기자의 질문 형식을 빌어서 외교부의 대변인이
응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번에 성명을 냈거든요. 예. 아마 그거는 북한과 이란의 관계를 고려했었을 텐데 아무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 트럼프 어떻게 믿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지? 게다가 한편으로요.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니까 저는 머릿속에서 북한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북한이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이 센데 북한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번에 그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 납치한 거나 요번에 최고 지도자를 죽인 것이 모두 참수작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도 대낮에 심지어 거기를 때렸는데 딸 사위까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그 후계 세습 체제 차원에서 사실 김정은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게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북한은 정말 중앙 집권적 군대거든요. 네. 거기 수뇌부까지 다 죽어버리면 아, 분권화가 오히려 안 돼 있다. 안 되어 있는 아, 그게 다른 건가요? 네, 독재 국가. 그럼 제가 좀 더 세다는 거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겠네, 오히려. 예. 이후 대응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김주의 얘기까지 막 나오는 것인데 예. 이런 인원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다 그러면 북한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이란 것보다. 그다음에 보복 능력이 예. 사실 이란도 보복 능력, 제2경 능력이라고 내가 죽어도 때릴 것이다라는 이경 능력이 3,000개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미국한테. 그럼 미국에 날라오는 ICBM을 미국이 막을 수만 있다면 북한은 지금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한 제2경 능력을 보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태를 가만히 보니까 최고 지도자 가족까지 다 죽고 그 탄도미사일의 보복 능력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수뿐이 없는 그런 장면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17년에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올라간 적도 있었고 원산 쪽으로 간 거. 예. 그다음에 2019년에 도청 목적으로 델타포스 부대 들어간 적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고 핵 협상을 하고 있는 중간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 수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신뢰는 이미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도자 김정은이 지도자 트럼프를 보았을 때의 관점이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인데 저 트럼프에 대한 예측력 이런 거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저 지도자를 만나? 그렇죠. 예. 아니면 그냥 만나지 마. 무시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직 만날 단계는 아니다.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만나서 뭘 할 건데 내 핵을 좀 인정해줘라고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을 지금 핵 이유로 때렸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 만나서 핵 인정해줄게 이러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나와서 뭘 얻을까? 네. 예, 그게 애매해지니까 달러 경제로 들어올 수도 크게 없을 것 같고. 핵은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두 분의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대한 전망이 트럼프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의 공통된 지금 그렇습니다. 진단이고 전망이었어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뭔가 좀 벌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어디서 벌충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그게 북한에서 뭔가를 끌어낼 여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손뼉도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데 이 북이 그걸 해줘야 될 건데 저는 당장 그럴 거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외교 행사의 관점에서 보면 네.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경에 온다.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서 만나야 되나요? 네. 북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중국의 제3도시를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판문점을 와야 되는 것인데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거나 그러려면 그 아젠다가 매우 명확하거나 확실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핵무기 국가, 핵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 확정이거나 북한은 그걸 바라겠죠. 아니면 그런데 미국은 핵 포기 의사를 확실히 공약해야 되는 거라 이거 물과 기름 관계이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뭐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 만남을 위한 만남, 그거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데 예. 그러려면 어느 정도 아젠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여요 제 수준에서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9차 당대회가 열렸고 여기서 이제 그 통미봉담의 강화 버전은 이미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뭐 국경선 방비 이야기는 또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예. 여기서 되풀이 안 하겠는데 군단장이 교체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방에 군단이 4개 군단이 있는데 1군단장을 제외하고 2, 4, 5군단장들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오. 그 이제 열병식 때 보면 자기 군단을 데리고 나오는 걸 봤는데 네. 거기 2, 4, 5군단장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국경선 강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군단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얘기한 게 요새화를 해라. 네. 그다음에 국경선에 대해서 경계 체계하고 화력 체계를 보강하라고 김정은이 당대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말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국경선 방비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제 아직까지는 국경선을 다 못 만들었습니다. 네. 약 75% 정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봄이 돼서 땅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서 네. 국경선 완비시키고 경계나 화력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정말 문제는 우리의 군사분계선과 북한의 국경선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넘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군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언급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북한에게 뭐 이렇게 뭐 변화를 끌어낼지 당장 끌어낼 뭐 이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거는 뭐 북한이 가장 제일 적대국이 대한민국이라고 딱 얘기하고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한 상황에서 나오지는 않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국경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한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관리해 나갈 거냐.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건데 네. 이미 합참의장이 그 2월 달에 전방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때문에 넘어올 것이다 자꾸. 예, 그럼 예. 단호하게 대응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북한은 국경선 경계공항에서 내려올 거고 우리는 여기에 대고 계속 사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군단장이 바뀐 상황에서 국경선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군사적 충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새로 부임한 군단장 입장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어제 3.1절 대통령의 3.1절 연설은 하나의 지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그 일관성의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정리하고 그렇죠. 정리하는 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가 펼쳤던 소위 대북 도발 상황, 그러니까 무인기 도발 상황이죠. 실제로 그 상황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감 표명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듯이 혹은 토로했듯이 바늘구멍이라도 좀 만들고 싶어하는 그 입장인데 지금 우리 조영근 장관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지침을 대통령의 정서와 철학과 지침을 군과 외교당국이 얼마만큼 이행해 주자는 또 다른 문제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드리고 거죠. 싶은 말씀이 국방부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담당할 국도 없고 장군도 한 명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없앴던 것을 아직까지도 복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다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혹시 입장 나온 게 있었나요? 예, 상당히 담백하게 나왔어요. 담백하다는 뜻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예. 우리는 어떤 이 지역에 대해서 특정 진영의 편을 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식의 예. 이제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앞서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 오셨던 최종건 교수께서 공사가 다 망하셔가지고 다 망했죠. 오늘을 끝으로 일단 고정 출연은 오늘을 좀 끝으로 좀 마무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저에게 급작스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으나 그렇게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3년 반 정도 했는데요. 네. 이제는 충분히 한 것 같아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이제 굵직굵직한 어떤 이슈 있으면 또 나와서 또 이제 네, 또 말씀 당연하죠.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네,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안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조영건 장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